57. 제2장. 임마누엘 칸트. I. 생애와 인품 그리고 저술. 우리는 임마누엘 칸트의 노작 라오주오들을 통하여 서양 철학이 그 정점이자 전환점을 이루는 시대의 문턱까지 우리는 추적하여 왔다. 이 시기는 칸트 철학의 반대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서양 철학의 절정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이 시대의 사상적 업적이 한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점에서 이 시기는 틀림없이 전무후무한 사례이다. 독일 계몽주의 시대의 위대한 시인이요 가장 두드러진 비평가인 레싱이 세상을 떠난 해인 1781년에 출간된 책은 계몽주의를 완결하고 더 높은 단계에서 극복하는 것에 결정적 공헌을 한 칸트의 최초의 대작 순수이성 비판이다. 1724년 4월 22일 퀘니히스베르크, 프러시아에서 칸트는 마구사 마주 시위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특별히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는 문자에만 집착하는 신앙과는 달리 순수한 감정의 바탕을 둔 경건성을 강조하는 하나의 종교 유파인 경건주의에 접할 수 있었다. 후일에 스스로 토로하였듯이 본래 자기의 연구과제이며 관심의 대상인 자연과학과 철학 문제를 해명하는 것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 죄니히스베르크의 프리드리히 고등학교에서 7년 과정을 마친 그는 1740년 고향에 있는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하였다. 처음에는 신학을 전공하였다. 얼마 안 가서 포기하고 그는 철학과 자연과학을 선택하였다. 그 후 9년이란 세월은 퀘니히스베르크 근방의 어떤 귀족의 농장에서 가정교사를 하면서 그는 생계를 꾸려나갔다. 이때에 그는 목전의 처세술을 익히는 이외에도 철저한 철학적 교양을 쌓았다. 1755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대학의 전임 강사로도 취임했다. 그 후 15년 만에 그는 논리학과 형이상학 담당이 교수직을 맡았고 생애의 마지막까지 그 직위를 유지했다. 그는 40년 이상에 걸쳐서 이 두 과목 외에도 수리물리학, 지리학, 인류학, 자연신학, 도덕론, 그리고 자연법을 강의하였다. 그는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고 고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스승이었다. 퀘니히스베르크에서 칸트가 처음 전임 강사로 발탁되었을 때 그곳에서 학생 시절을 보낸 헤르더도 한 서간문에서 강의를 열중하던 칸트의 모습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호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발랄한 시절의 칸트는 젊은이들만이 지닐 수 있는 경쾌함을 띠고 있었고 곧잘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한 그의 넓은 이마에는 명랑한 희열, 시유이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의 입술을 타고 쏟아지는 심원한 사상의 달변에는 해학과 재치와 변덕 같은 것이 떠날 줄을 몰랐다. 한마디로 그의 교훈적인 강의는 큰 즐거움의 통로였다. 누구에게나 가벼운 마음으로 어느덧 스스로 명상에 잠기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이 밖에도 마치 철학 문제를 대하듯이 칸트는 한 번도 스스로 퀘니히스베르크와 그 주변을 벗어난 일이 없으면서도 다른 나라들과 또 다른 민족들의 지리적 상황을 해설하는 데도 아주 능숙하였다. 외면적으로 본다면 칸트의 일생은 사소한 사건의 기복, 기푸도 없이 꾸준한 지속성을 띤 평정, 핑쟁 상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은 그가 타고난 체질이 허약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체격이 조그만하고 허약하였으며 특히 한쪽 어깨가 약간 올라가서 전체적인 신체의 균형을 잃고 있었다. 이 점에 유의한 그가 스스로 세운 규칙을 고수하며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필생의 과업을 위하여 한결같이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건강을 누리면서 고령에 이르도록 마음에 둔 필생의 작업을 완성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칸트의 생활태도와 나날의 일과 자체가 어김없이 원칙을 따르고 있었다. 이것은 동시대인들이 남긴 서간문과 기록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져 있다. 그는 언제나 새벽 5시면 일어나 곧 일에 열중했고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강의를 하게 되어 있었다. 학술 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그의 연구 시간은 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책정되어져 있었다. 점심 식사 때에는 거의 언제나 그는 손님을 맞이했다. 이들은 대부분이 학자들보다 실사회인들이었다. 보통으로는 오랫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에 알맞는 점심시간에 그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손님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다시 엄밀한 일과 배정, 리케페이딩과 규칙에 따라 그는 산책을 하게 되어 있었다. 이어서 다시 그는 연구에 몰두하였다가 밤 10시에 취침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칸트는 정해놓은 일과를 너무 정확하게 지켜나갔기 때문에 이웃에 살던 퀘니히스베르크 사람들은 칸트의 일상 거동에 따라 시계바늘을 맞출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어떤 전기작가의 말을 빌린다면
잠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집필을 하고 강해안을 읽어본 다음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는 등 모든 것이 정해진 시간에 따라 행해졌으므로 이웃 사람들은 탄색 연미복을 걸친 임마누엘 칸트가 스페인제 스틱을 들고 대문을 나서서 오늘도 그를 추념하는 뜻에서 철학자의 길이라고 불리는 보리수가 늘어선 길을 산책하는 것을 보면 그때가 오후 3시 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사계절 중 어느 때나 같은 시간에 산책로를 여러 번 아래 위로 산책한다. 날씨가 흐리거나 먹구름이 끼어 비가 내릴 듯하면 사람들은 마치 신이 섭리인 양 우산을 겨드랑이 밑에 끼고 그의 뒤를 쫓아가는 모습은 하인이 따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과 같았다. 1. 그의 주저가 출간된 후 칸트는 이미 생존 시의 독일 국경을 넘어서까지 알려졌고 여러 곳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 언제든 그는 외지로의 초빙만은 사양하였다. 그의 정신력으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쇠약해져 1804년 2월 12일에 영원히 잠들 때까지 이 위대한 인물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기 위하여 신분의 구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택으로 운집하였다. 언제나 조용하기만 하던 페니히스베르크의 시와 대학 그리고 주민들은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거창한 장례 절차를 마련하였다. 독자로 하여금 용이하게 계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칸트의 저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을 연대순으로 아래에 열거한다. 이것들은 직접 본란에서 다루어질 것임을 일러둔다. 1755 일반자연사와 천체이론 또는 뉴턴 원리에 입각한 대우주의 구조와 그의 역학적 근원에 관한 실론. 1756 물리적 단자론. 60. 1766 환상가의 꿈. 형이상학의 꿈을 통하여 설명됨. 1770 감성계와 예지계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점일칠치로 다른 여러 인종에 관하여. 1781 순수이성 비판. 1783 학문으로 대두될 수 있는 모든 미래의 형이상학을 위한 프롤. 레고메나 점일칠팔사 세계시민적 견제에서 본 일반사의 이념. 1785 도덕 형이상학 원론 점일칠팔팔 실천이성 비판. 1790 판단력 비판. 1793 이성의 한계 내 종교. 1795 연구 평화론. 철학적 구상. 1797 도덕 형이상학의 이분. 1798 학부의 논쟁. 칸트는 1793년 자기의 모든 글을 전집으로 출간할 결심을 밝혔으나 실현하지 못했다. 20세기의 프러시아 학술원이 전 18권으로 그의 전집을 발간했다. 2. 비판전기. 피펜키안 1. 칸트의 자연과학에 관한 저술. 순수 이성 비판. 포탈라궁 더 초혼파 탐상 베르넌푸트. 이 나오기까지의 시기 동저서에 담긴 사상이 칸트의 정신세계에서 본격적인 틀을 점차 마련해 나가던 시기는 전체적인 칸트 철학 발전 과정의 비판전기라고 불려진다. 최초의 논문이 발표된 1747년에서 학위 논문이 작성된 1770년까지는 저술가로 칸트가 상당히 분망했던 20여 년간의 시기이다.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은 위의 목록에는 별로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이 자연과학 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여기서 칸트는 불, 화산, 자연지리학, 기류에 관한 이론, 리사본의 대지진 등에 관하여 논술하고 있다. 여기에 서술된 그의 모든 견해는 엄밀한 자연과학적 인식의 표본과 같은 의미를 지닌 뉴턴 물리학이 근저를 이루고 있다. 일반 자연사와 천체이론, 올즈마인 나터지스키츠트 호스 리온과 디즈 힘멀스에서 칸트는 우주의 발생과 유성, 유싱운동에 관한 이론을 다루고 있다. 일찍이 뉴턴은 천체운동에 미치는 중력의 영향에 착안하여 그것을 산출해내는 것에 성공하였다. 그러나 뉴턴은 태양계의 발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것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어질 수 없다는 입장이 분명하였던 것이다. 그에 의하면 천체의 공전운동은 두 개의 힘으로, 즉 기계론적 방법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는 인력과 중력의 작용만으로 천체가 태양 속으로 함입되고 많은 것을 방지하는 원심력의 결과이며 특히 이 둘째의 힘은 창조주의 작용으로 물체가 이와 같은 운동을 하게 마련된 것으로 태양의 견인력 키안 리에 의하여 모든 물체가 그 속으로 이끌려 들어오도록 공간 속에 내던져져 있다. 칸트는 이 두 개의 힘이 다같이 기계론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학설을 내놓았다. 칸트는 미세한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이 공간 내에 충만하여 어디에나 동일한 정도의 양이 산재해 있던 어떤 원초적인 상태를 가정, 지하딩했다. 그러나 이 모든 밀입자는 각각의 농도와 인력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덧 보다 농도가 짙은, 즉 보다 강한 인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물체는 보다 약한 힘을 지닌 밀입자를 끌어당겼을 것임에 틀림없다고 칸트는 말했다.
이 인력에 의해서 보다 가벼운 미립자는 보다 무거운 미립자 쪽으로 움직여감으로써 물체의 덩어리를 은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운동 과정에는 다른 미립자와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충격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던 미립자는 본래의 궤도를 이탈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일단 본래의 인력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가는 복잡한 측면 운동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혼돈 상태를 빚어내다가 어느덧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결국에 가서는 상호 간의 방해작용이 최소한에 그칠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원주, 유한 좌우 운동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원을 그리면서 움직이는 미립자의 일부분은 태양에 의하여 흡수되면서 태양 자체도 순환운동을 시키고 태양에 흡수되지 않은 나머지의 미립자는 유성을 형성한다. 이 유성 중에서 태양에 각각 62. 운 것일수록 농도가 더욱 짙고 크기는 더욱 미세하기 마련이다. 이 가설을 통하여 칸트가 명시하려고 한 것은 어떤 원초적인 혼돈 상태에서 우주의 조화가 이룩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함에 있어서 결코 어떤 초자연적 힘을 가정할 필요가 없으며 견인력 키안 인 리과 반발력 펜 FA 리이라는 법칙만을 근거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칸트도 우주 공간에 충만한 근원적인 물질이 어떻게 발생했는가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답을 내릴 수 없었다. 따라서 물질의 창조자이며 이 물질로 하여금 원초적인 혼돈 상태에서 점차 질서를 갖춘 하나의 대우주가 형성되도록 어떤 힘을 부여한 조물주를 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이보다 수십 년 후에 불란서의 수학자며 천문학자인 라플라스, 피어 라플라스 1749년 1827년 도 칸트와 아무 상호소통 없이 극히 흡사한 견해를 피력하였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부터 너무 단순화된 표현이기는 하지만 우주 발생에 관한 칸트 라플라스 이론이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칸트가 앞날의 다대한 자연과학적 성과를 기약하는 이론을 전개한 두 번째 논문은 물리적 단자론 피시의시 모나돌로기 3이다.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라이프니츠의 단자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칸트는 스스로의 운동을 통하여 대우주의 발생을 가능케 한 최소 단위의 미립자를 본질적으로 규명하려고 하였다. 그는 공간 내에 충만한 힘을 그 본질이라고 규정하였다. 물질의 본질을 이루는 유체성, 뮤티싱과 불가입성, 부케루싱을 힘으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진료는 존재치 않으며 오직 힘, 에네르기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된다. 칸트의 이 사상은 물질이란 힘의 한 특수한 표출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 그는 이 양자가 상호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이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미 그것이 실제적 응용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현대 물리학에 의해서 경이적인 주목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자연과학 문제와 관련된 세 번째 저술로는 린종론, 렌쟁론이 있다. 이 책에서 칸트는 분류에만 치중하는 자연적인 서술 방법과는 다른 자연사 나터지스키치트라는 관념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미 칸트는 19세기에 일반적으로 인정받기에 이른 진화론의 개척자의 한 사람으로 꼽힐 수 있다. 우리는 자연사 지 란쉬에 의하여 지구의 형태와 지구상의 여러 피조물, 식물과 동물, 이 자연의 진화에 따라 입을 수밖에 없는 변화와 원시종 속으로부터 파생되기 마련인 아종, 야종을 알게 될 것이다. 아마 이 자연사를 통하여 외관상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피조물들이 결국은 모두 동일한 종속 콩슈에서 파생된 것임을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자연을 서술하는 데 필요했던 방대한 지식체계는 결국은 오성, 무싱 활동을 중심으로 한 물리적인 체계로 바뀌게 될 것이다. 받는 소가로 2. 비판 문제의 형성, 고유한 철학으로 눈을 돌려보자. 칸트가 학업을 계속하던 기간과 본격적인 철학자로 자리를 굳히기 시작한 초기의 독일의 지배적인 철학체계는 라이프니츠와 볼프의 철학이다. 간결한 말로 표현한다면 이것은 독단적 도그마티시, 방법에 의한 합리주의, 레이셔널즈머스라고 할 수 있다. 이 합리주의는 나의 이성이 세계에 관하여 말해주는 것이 진리라는 이성철학이다. 이것은 선천적인 이성적 원리를 바탕으로 올바른 세계상을 펼쳐낼 수 있으며 특히 이것이 중요한 점이다. 경험의 힘을 전혀 빌리지 않고도 이것은 가능하다. 합리론에서는 경험이 인식을 가능케 하는 기초일 수 없고 한계일 수 없다.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경험을 초월하는, 즉 초감정적 영역을 다루는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의심할 어떤 근거가 발견될 수 없었다.
실제로 합리론자들은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성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그들은 독단적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성이 진실로 경험과 무관한 또한 경험을 초월하는 절대적 확실성의 인식을 제공할 수 있는가 어떤가를 먼저 비판적으로 검토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볼프 철학에 심취한 자기의 스승 크센의 영향을 받은 칸트는 1760년대까지는 그와 같은 라이프니츠와 볼프류의 합리론에 물들어 있었다. 이러던 중 그에게는 중대한 사상적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경험주의 엠피리즈머스 철학자인 존 로크와 확실한 지식의 가능성이라는 문제를 놓고 휴미 로크의 학설에서 이끌어낸 회의적 결론에 힘입어 독단의 잠에서 오스누와 도그마티센 슐럼머 깨어났던 것이다. 오성 속에는 사전의 감성에 의하여 주어지지 않는 것. 64. 주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한 로크의 견해는 철저한 경험론적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오직 경험만이, 외적 경험은 감성에 의하여, 그리고 내적 경험은 의식의 자아관찰 행위에 의하여 가능하다. 인식의 원천이자 한계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험론적 입장에서 볼 때 초감성적인 문제에 관한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은 성립될 수 없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초감성계에 관한 한 경험은 어떤 기초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칸트가 합리론의 정당성, 쟁댕신과 구태의연, 지우타이이란 한 형이상학의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환상가의 꿈, 수완위원 앤스 가이스터스어스이라는 글을 통하여 잘 나타나고 있다. 공료들의 권유에 따라서 스웨덴의 신지학자 신지 슈즈이며 환상가 후안시앙 지하인 스웨덴보르그 이메뉴얼 스웨덴보그 1688년에서 1772년과 논쟁을 벌이게 된 것을 계기로 그는 독단적인 형이상학의 꿈을 청산할 것을 결심하였다. 물론 합리론자나 형이상학의 성립 가능성을 믿는 사람의 입장도 연구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결국은 마치 정신광난자의 환상과 비슷할 뿐이라고 생각한 칸트는 경험이라는 확실한 지반을 떠나버린다면 아무리 엄밀한 논리적 방법을 통한다 할지라도 여기서는 매우 진기하고도 예사롭지 못한 명제나 체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따름이라고 하는 점에 착안하였다. 볼프류의 철학에 대한 그의 다음과 같은 말을 보면 그가 얼마나 독단적인 형이상학을 멀리하게 되었는가는 분명히 알게 된다. 흔히들 자기의 갖가지 상념의 세계를 한껏 부풀게 하는 진기한 재주를 지닌 사람들을 바라보노라면, 다시 말해서 볼프의 경우와 같이 경험적인 소재보다는 개념적 유희를 통해서 사물의 질서를 짜내기가 일수인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노라면, 우리는 그저 언제나 그런 그릇된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는 헛된 꿈에서 완전히 깨어날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풍자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영리한 후디 브라스만이 우리의 수수께끼를 풀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의 의견으로서는 만약 누군가의 오장육부, 오장리우프 속에 어떤 심기증의 바람이 들먹거린다면 그는 어떤 풍향을 따라가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될 뿐이어서, 하얀 기류를 타고자 한다면 F도식을 따르고 반대로 상향선을 타고 움직이기 시작할 경우에는 어떤 격별한 현상이, 즉 성스러운 영감 따위가 떠오를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칸트가 연구 끝에 이끌어낸 결론은 매우 진지하다. 어쩐지 숙명적으로 나의 마음이 크게 이끌리면서도 한편 어떤 별다른 혜택을 받은 적이 거의 없는 형이상학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음 두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는 사물 속의 숨은 특성을 깊이 파고들어서 탐구자의 마음속에서 낳은 과제에 대한 시원한 해답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자기가 품은 희망이 무산되어 버리는 실망을 맛보는 것이 보통이다. 7. 이와 같은 헛된 기대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의 한 예로서 칸트는 스웨덴보르그를 이번대 기자라고 비꼬았다. 형이상학의 또 하나의 이점은 그것이 좀 더 인간의 건전한 양식에 합치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흔히 스스로의 과제로 삼는 것이 과연 인식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여 제기된 것인가,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판단이 지주로 삼아야 할 경험의 개념과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심사숙고하도록 이끌어준다.
이렇게 본다면 형이상학은 인간이성의 한계에 관한 학문, 위센샤프 본덴 그렌젠 더 맨슐리첸 베르넌푸트, 일 수밖에 없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칸트가 구습적 지우 시대인 의미의 형이상학과 종국적 종주대 인결별을 고하고 물론 그 자신도 자인하고 있듯이 형이상학에 대한 끈질긴 향수까지 극복한 것은 아닐지라도 처음으로 인간이성의 한계에 관한 학문이라는 뜻에서의 형이상학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내려졌음을 보게 된다. 칸트는 다시 이렇게 말을 연결하고 있다. 물론 내가 여기서 이러한 한계를 면밀하게 규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칸트의 과제였다. 한편에서는 합리주의를 들고 나오고 또 한편에서는 경험주의를 들고 나온다. 어느 편이 옳은가? 칸트는 말한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나는 우선 참다운 비판적 방법에 의하여 나 이전에 누구도 감히 손댄 일이 없는 문제부터, 즉 전체적인 인간의 사고 기능과 관련된 구조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사육, 시웨이는 어떠한 활동 방식을 따르며 인간인식의 원천과 효용 범위, 그리고 한계가 어디에 있는가도 명백히 해결되었을 때 나는 자신을 가지고 형이상학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양자 합리주의와 경험주의 위 어느 한쪽도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양자가 다 같기. 66. 양자가 다 각기 일정한 한도 내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의도하는 것은 형이상학에 몰두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설득하려는 데 있다. 그들은 자기들이 다루려고 하는 모든 것을 손위에 펼쳐 놓듯이 하여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모든 결과를 완전한 무로 돌리고 형이상학이라는 학문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부터 따져보아야 한다. 그것이 누구에게나 수긍될 수 있는 학문이라면 어째서 타학문의 경우와 같이 어디서나 만인의 갈채를 받지 못할까? 반대로 그것이 진정 학문의 성격을 떨 수 없는 것이라면 어째서 인간호성, 무싱은 쉴 사이 없이 그러면서도 누구에게도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채 그 문제에 연연 리안할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짜내든 아니면 스스로 무지를 드러내든 이 말썽 많은 학문의 본성에 관하여 어떤 확실한 결론을 얻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와 같은 미해결의 상태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칸트가 1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다는 것은 첫째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가를 말해주는 것이고, 둘째로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칸트가 보여준 철저하고도 끈질긴 면을 나타내는 것이며, 셋째로 칸트가 상반되는 두 유파 중 어느 한쪽에도 만족하지 않았고 만족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칸트가 이룩한 최초의 해결 결과는 1770년에 발표된 감성계, 간싱지와 예지계, 유지지의 형식과 원리에 관하여 데 윗밴드술은 센시빌리스 에트 인텔리기빌리스 포르마이 플린시필스라는 논문에서 엿보인다. 그러나 57세의 칸트가 순수이성 비판을 내놓고 온 세상을 놀라게 하기까지는 또다시 11년이라는 세월